자, 골프 때문에 큰 곤욕,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대응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남았죠. 지금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가 열려서 회의 중입니다. 아마도 오늘 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주제 넘어갑니다. 보시죠. 자, 키워드가 봉사의 효과입니다. 자, 이걸 놓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그럼요. 오늘 홍준표 지사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영상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그러다가 사과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계속 수해 봉사 활동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앞서서 사실은 오늘 또 마침 나오셨어요. 또 국민의힘 징계위원회하고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오늘도 모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기도 참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징계가 열리는데 통상이면 소명 절차에 참석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참석 안 하고 불참하고 대신 봉사활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징계 그때 논의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참여하셨어요 그때? 당연히 참여했죠. 소명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홍 지장은 안 오신 거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불참하면? 근데 이제 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뭐 저희 경우에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예. 그에 대한 뭐 저희 입장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참여를 한 것인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뭐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그 수해가 일어나고 또 인명 피해가 많았었는데 예. 골프를 친 데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내 징계 감경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소명을 생각을 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알리는 게 낫다 차라리. 차라리 뭐 낫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 실제 이제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징계위원회가 국민의힘 징계윤리위원회가 예. 징계를 담당한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부 인사라는 말은 당적을 갖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그렇게 구성하게 한 이유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뭐 당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의 사법부의 입장에서 단순히 윤리 규정을 위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중징계를 하든 경징계를 하든 판단하라. 중립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사실 윤리위원회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지난번 윤리위원 중에 박진호 윤리위원은 인터뷰를 하면서 윤리위원들은 절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이번 윤리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일부는 무슨 양정에 뭐 가만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 또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그리고 윤리위원이 합의다 모여서 뭐 소명도 들어보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온갖 소리를 떠드는 이런 윤리위를 저는 처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기보다 실제로 제가 잘못했으니까 봉사활동합니다 이러면 그걸 근거로 또 막 바꿔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아주 훌륭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죠.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살짝 뭔가 윤리위원회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저희 경우에도 사실 뭐 그 개인적으로 윤리 규정을 위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직 사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원직 사퇴한 분은 3개월,
사퇴 안 했다고 그냥 1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요. 오늘 이 윤리위가 이제 열리기 전에 뭐 이제 위원들이 회의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나오시진 않지만 또 소명서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또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 또 본인이 사과도 하시고 수혜를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신개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최진용 변호사 나와 계신데 최진용 변호사는 변호사시니까 재판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 동시에 좀 국민의힘 소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도 잘 아실 텐데 재판에서는 본인이 출석, 재판 때 중요한 재판 때 본인이 출석 안 하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윤리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결국 키워드는 반성의 진정성. 예. 그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윤리위원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했던 분도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경고를 귀담아 들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재판은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오히려 재판에 가는 것이 불렀는데 안 가면은 우리 무시해? 이런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평가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반성문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반성적 고려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봉사활동 3당 콤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연속으로 지금 3일 연속. 4일 연속. 3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내가 소명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라도 지금 수해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같이 주민들과 호흡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얼마나 통할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히려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또 당대표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같이 대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과 전략회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화면으로 국민의힘의 징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아마 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벼운 거는 경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좀 잘 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고. 그다음이 당원권 정지인데 여기 이제 정지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 강해지죠. 탈당 권유입니다. 나가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명은 있습니다. 이거는 나가주세요가 아니라 나간 게 됐습니다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좀 있는데 오늘 아마 요 중에 무엇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께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뭘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찾아서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하시면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문제가 이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 내가 뭐 잘못했나 했다가 처음에 그랬어요. 저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또 앞으로 저렇게 계속 이제 낮은 자세를 취할 거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 제가 이제 초선 의원 때부터 20년 동안 같이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 유권자들과 또 국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좀 속을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속하고 드러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뭐 그 정치인 중에 예를 들어 뭐 박지원 전 원장 이런 분은 정말 속을 많이 숨기고 겉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속내가 다른 경우가 많은 분인데 그분은 또 진짜 잘 숨기고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속이 처음부터 뻔히 들여다보이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본인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다 아는 거 아니냐고 뭐 좀 지나면 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본인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속을 보고 있다 이 뜻이 되는데 혹시요 오늘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오늘 윤리위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 징계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 수액 골프 사건으로 홍문종 전 의원이 그때 제명 처분도 받고 이랬지만 지금 이제 대구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징계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상임 고문, 예. 해촉했다가 시끄럽기만 했지. 그렇습니다. 무슨 뭐 사실은 뭐냐고요. 실질 효과는 뭐 없어요. 예. 당연히 시끄럽기만 예, 하고 예. 이번에도 뭐 징계를 해봤자 큰 효과가 없으니 예. 뭐 경고하고 말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경고 정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 그리고 전망을 이제 하셨네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 수해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뭐 이거 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속도 훤히 보시고 지금 윤리위도 지금 회의 중인데 훤히 뭘 보고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아니요, 제가 그 업계 그 징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를 갔다 온 알겠습니다. 그 업계라는 또 표현을 쓰셨네요. 자 이번에는 남미당 사정인 하나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홍준표 시장의 속이 보이십니까 지금? 글쎄요, 좀 뭐 속이 훤히까지는 아니지만 예. 속이 보이죠. 어렴풋이라도 굉장히 보입니까? 뭡니까 좀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는 때렸을 때나 뭐 울 때나 다 속이 보일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을 엄마가 사달라는 물건을 안 사줄 때 뒹굴기도 하고 또 뭐 우는데 뭐 그게 울기도 진짜 하고. 우는 게 아닌 것 같은. 예. 그게 속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가만히 행동했다가도 자기가 잘못하면 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그게 속이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크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너무 속이 예. 보이지만 또 뭐라고 말썽꾸러기지만 악동이지만 완전히 뭐 저 인간 나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럼 좀 지금 어려워요. 국민의힘 윤리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과 형평성과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홍문종 의원은 뭐 경기도장 위원장에서도 사퇴시키고 출당시켰단 말이죠. 굉장히 중징계였습니다. 예, 중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케이스하고 그 케이스에 그러면 경고만 줄 것이냐라고 경고 주려고 우리가 모였나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사실은 한 뭐 마음은 경고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뭐 무게 중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3개월 당원권 정지. 당원권 사실은 3개월 정지 정도는 당원권 정지인데 3개월은 있을 만한 뭐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실은 그런 지금 현재 시장님으로서 일을 하는데 굳이 뭐 정치 활동에 당원권이 정지가 되더라도 대구시장 역할하는 거하고 상관이 아무 없죠. 상관이 없는. 그래서 본인한테 큰 정치 활동에 피해가 없지만 윤리위 나름대로는 뭔가 경고 주려고 그렇게 모였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정말 얼마나 해맑으냐 하면 본인이 직접 나가면 윤리위원들이 들배처럼 벌떼처럼 하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더 결과를 나쁘게 경고 줄라 했는데 3개월 줄라 했는데 1년 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해 복귀하는 척하고 그건 사실은 그 시청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3일 동안. 복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힘들겠죠, 시장에 와 있으면. 그렇게 괴롭히면서 대리인으로 해서 말하자면 일타 쌍피의 행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해맑은 분이죠. 해맑다고 표현하시고 어린아이 같다고 하셨는데 실제 행동은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을 그 계산이 다 말씀을 보이니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홍준표 시장 징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열었다고 그러죠. 그 모습도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골프 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골프 친 거 좋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됐지. 뭘 더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징계위원회 철회하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반대합니다. 소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시네. 지금 영상 봤는데 집회긴 한데 플랜카드는 보였어요. 근데 한 분만 마이크 있고 옆에 한 분이 계셨었나요? 두 분인가요? 한 분은 계시겠죠.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네요. 뭐 많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수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비록 어떤 뭐 예. 재산상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4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이 말하자면은 잃었던 그런 아주 엄청난 호피해였습니다. 예. 근데 대구시장이 본인 대구에 뭐 그런 게 안 있다고 해서 골프 치면서 사실은 그때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해막 어쩌다 웃고 떠들고 있지만 예. 국민들 당시에 죽었던 분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누군가가 그런 행동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는요 이거 괘씸한 데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말 못하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전신 당대표까지 지냈고요. 오랫동안 다선 의원도 했고요. 처신이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에 골프가 지정돼 있잖아요. 금지해야 되고요. 있습니다. 구미손상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변명이었습니다. 태도가 어땠습니까? 내가 기죽을 줄 알아?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국민정서법 하는 그런 구태 정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심 같은 건 무시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처음에 그 반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발칵 그럼요.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홍준표 시장의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자체의 수위가 결국에 국민의힘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해맑은 거 좋아요. 뭐 솔직한 거 좋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MBN에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던가요. 당시에 이제 한참 막 이렇게 거칠게 귀 안 죽겠다고 했을 때 예. 제가 예측을 했어요. 오. 이번 주 안에 사과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음날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도 빨랐군요. 패턴이 그러세요. 뭔가 뭐 잘못하면 갑자기 너스레 떨면서 아무 일 없듯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평상시 정치 언어나 만담, 논평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국민들이 돌아가신 이 호흡피해 본인의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지금 뭐 사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과의 진정성까지는 모르겠지만 2명 온 것도 많이 온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럼요. 거다. 국민들이 이거는. 보시기에 홍준표 시장 행위가 잘 됐습니까? 아무리 지금 땅 파고 삽질을 한다 예.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살려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소영주 부님 만약에요. 오늘 글쎄요. 오늘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징계 수위가. 네네. 근데 결정이 됐는데 아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 전망대가 경고 정도로 약간 경징계로 끝나게 된다면 지금 부대변이 맡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아마 반응이나 논평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논평이 나올 한 것 줄 같습니까? 논평 정도 쓰면은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이다. 뭐 그런 거죠. 뭐 호흡 피해로 국민들을 생각한다 하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 골프 치면서 후배 팠던 국민들의 그 마음은 결국 경고요. 근데 저는 아까 김영주 전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수준은 될 거는 같아요. 그 정도. 근데 뭐 대구시장이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윤리특위가 머리가 있다면 예. 한 1년 정도는 해줘야 넉넉 잡고 해야 국민에 대한 정서도 하고 저 홍준표 시장도 잡고 뭐 그 정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1년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약간 부담을 주는 약간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인영 변호사 혹시요 지금 서영주 부대변이 전망하지 한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중징계란 말이에요. 이 정도 나면 혹시 만약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이상의 어떤 중징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또 이걸 가지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무슨 관계 때문에 뭐 친윤이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현입니다. 현이죠. 현입니다. 정지만 됐을 뿐이지. 두 분 다 지금 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전이면 이 징계를 그만큼 많이 안 당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입니다. 맞습니다. 현. 현입니다. 정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감수하고 또 당의 어떤 지지율에 대한 견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랄의 한날의 미달이 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진짜 한 당원권 6개월 정지 6개월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그건 저희로서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것이 어떤 결정이건 간에 홍준표 시장님으로서는 수용하는 그 큰 자세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게 너무 낮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가 있고 너무 높으면은
당 내에서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네요. 양정이 정말 예술적 경지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 결과가 어떤 것이건 더 중요한 것은 예. 홍준표 시장님의 수용. 어떻게든 다 따르겠다라는 그 반응,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 김재원 최고위원. 뭐 과하지 여기니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뜻이 뭐 가랑이 밑을 뭐 예, 기어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대장군 한신이 예, 옛날 예. 한나라 때 명장 그 한신이 뭐 유방의 그 대장군이었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시절에 이 칼을 메고 다니니까 동네 불량배들이 예, 예. 야 너같이 이 실업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예, 예. 친구가 뭘 칼을 메고 다니냐 하면서 이제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 그러니까 그 하니까 수치를 수치를 막 견뎌냈다. 지나가고 그냥 예. 저 분쟁을 피했는데 나중에 대장군이 되고 나서 그 고향에 가서 걔들 불러 모아서 내가 옛날에 너희들 다 혼낼 수 있었는데 예. 그냥 저 뭐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고사를 올려놓고 이제 그 징계가 한창 진행되는데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그 말이 뭐냐 하면 나 이거 정말 예. 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에게 과도한 징계, 홍준표 예.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에서 벗어나면 음. 오래 못 가고 또 이제 당을 아주 공격하실 가능성이 많기 예. 때문에 저는 그냥 제발 좀 경고 좀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이 당이 조용하지 전망이 지금 각각 다른데 예, 소영주 부대변인 하실 말씀이 재밌는 있나 게 봐요. 아까 예. 이제 그 CG를 보다가 예. 홍준표 시장께서 본인은 어떤 선처와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유성범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공개 사과하고 지금 수해 현장에서 하는 거 좀 찹작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과외지역 부분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인으로 예. 본인의 명분도 챙기고 싶고 예. 뒤에서는 또 윤리특위에서 좀 낮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실리도 챙기고 싶은 그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영리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어떤 징계 결정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 또는 예술의 경지의 판단 약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조금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봤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중간에 속보로 징계 결과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도 잠시 이 내용 다뤘는데요.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그 부인이 약간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은 이거를 돌연 법정에서 부부싸움처럼 모습이 비쳤다 이렇게 좀 표현들을 했는데 지금 전면에 나선 아내 이게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어제 모습도 있고요. 오늘 언론 인터뷰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정리되신 없어요. 없으세요? 안 오실 거예요? 네,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에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소영주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주장하는 바, 뭐 대충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뭔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약 좀 해주세요. 어떤 입장과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개월 동안 구속 수감이 된 상태에서 예. 한 9개월 넘게 그동안 본인의 뇌물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재명 당시 지사와 연관성의 진술을 했다. 그 보고. 갑자기. 예, 그 보고 여부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보고 거죠. 여부죠.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쭉 진술을 일관되게 그런 사실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왜 바꿨지라는 부분에서 왜 당신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넘어간 거 아니냐. 아, 그건 검찰의 압박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는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의 이 변호인들 측에서 최근 검찰이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바꾼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형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나름대로 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의 관계가 이게 대학 시절에 민주화운동 동지로 만나서 결혼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그런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삶의 중요한 소신으로 여기는데 부인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바꿨느냐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에 쓸 수 없지만 창피하게 그러니까 적당히 살려고 형량 줄이려고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바꿔 야 진짜 남편 당신 몇십 년 동안 옆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에 대한 불만. 저는 그런 불만들이 결국에는 이 부부싸움으로 법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압박과 회유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부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화영 지사의 사건에서 이재명 지금 현 대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 신청을 했을 때 검찰에서 짧게 바뀐 것이 지금 이제 기소 상태로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동일 수사 사건에서는 다시 못 하거든요. 그러면 별건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형량이 됐다. 아마 그 주장에서 부인은 변절하지 마라. 저는 그거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에서 얘기한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검찰이 뭔가 회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자꾸 뭔가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지은 게 검찰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거든요. 여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적 선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주요 증인에 대해서 회유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오고 물론 그 결과는 배드 엔딩으로 끝났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얘기도 들어봤고요. 지금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도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제 수사도 많이 받고 재판도 받고 또 경험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 재판을 받게 되면 한 가족의 가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어떤 일이든 그 가족 부인은 제일의 목표가 내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더군다나 나이 60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교도소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형량을 줄이고 교도소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지금 옥바라지도 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을 가족이 해임하는 단계에 갔고 가족이 해임했는데 정작 교도소 안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이 변호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어제 싸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같은 운동권 부부로서 시쳇말로 부끄럽게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뇌물죄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300만 달러를 쌍방울의 조폭 출신이라고 알려진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돈을
북한이 제공했다 이거잖아요. 예, 의혹은 그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주범격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예. 수사를 받고 그것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에게 뭐 전혀 모르게 내가 혼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이제 예. 혼자 하면 내가 북한에 가지도 않고 그냥 이 김성태로부터 도움을 받고 돈을 북한으로 주는 예. 것이니까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죠.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 주범은 이재명이 되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것을 도와준 종범, 공범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에 가서 과연 이렇게 오래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겠다. 예. 지금까지 남욱 변호사도 그랬고 유동규 씨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모든 분들이 진실을 고백하는 단계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편이 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빨리 이 사회에 복귀해서 가족을 돌보겠다는데 부인이 가서 당신 정신 차려라고 변호사 쫓아내고 이러는 것은 뭐겠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에서 정기고문을 하는 것 같은 압박을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인을 정기고문하듯이 저렇게 압박을 하지 않으면 부인이 저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부인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던가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고 곧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수사를 받고 다시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자, 지금 상황은 모릅니다만 약간 묘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실은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과의 관계 지금 패널 몇 분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지사 부부는 이제 운동권에서 만난 그 동지 같은 사이인데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부인께서 알아서 잘 견뎌라 이런 식이지 지극정성으로 그 뒷바라지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아요. 잘 면회도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서 당신 잘 버텨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통상 일심동체라는 부부와는 약간 다른 결의 모습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어제. 그리고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당 아니면 이재명 대표 뭐 약간 이쪽에 뭔가 더 유리한 발언을 원했던 거 아니냐 부인은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이거 어떻게 봐야 반응으로 됩니까? 보면 사실은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왜 저런 그 목소리를 내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남편이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텨라라고 하는 부인이 상식적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혹은 뭐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이것을 잘 버텨내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수순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 그 형량을 부분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으면 이게 무슨 삶이냐. 결과적으로는 옥살이는 옥살이대로 하고 민주 진영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되는 어려운 형국이다라는 데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그럼 보여지고요. 약간 미래의 정치적 상황 입장까지 감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뭐 거예요? 어차피 이화영 부지사가 앞으로 뭐 정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소위 운동권 동지적 관계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배신자처럼 남편이 멀리 봐라 이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대우받는 겁니까? 부분에 이게?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번 뭐 변접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바꾼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그 수많은 얘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렇겠죠. 새롭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쉽게 변호사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김재현 최고님 발언기 조금만 달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 칠성파 두목 이강한 씨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그때 뭐 조폭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민주화 운동한 분들이 무슨
칠성파도 아니고 뭐 네가 다 안고 가라. 우리 친구 아이가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무슨 칠성파입니까? 아니 무슨 그런 건 아니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조폭 얘기로 왔는데 이거는 김영주 전 의원께서 뭔가 반박이나 해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소위 그 전체적으로 보면 586의 특성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처럼 친구처럼 살아오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쁩니까? 실제로 어떤 뭐 그게 하나의 주요한 골반이 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무슨 조폭 얘기 약간 패거리 문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인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할 게 많으시다고 해서 바람께 드렸는데 최인영 변호사 아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를 할 때 유상범 의원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꺼냈어요. 아수라. 그러면서 뭐 아수라의 영화 배드 엔딩 뭐 이런 얘기 꺼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수라란 것이 안남시의 시장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위 그로 인한 그 결국 정말 피 비린내 나는 오늘 유상범 의원이 아마 일부러 꺼내신 거겠죠? 그런 그거를?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해피엔딩이 아니고 배드엔딩이라고 했던 것도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미래를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으로 서로 뭐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독방에 가둬놓고 정기 고문하듯 한다라고 하면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하지만 저는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속된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딱 두 군데요. 하나는 가족, 하나는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법정에서 당신 진술 안 바꾸면은 가족으로서의 권리 더 이상 끊어버리고 변호사도 선임 해임해버리고 이게 협박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그게 회유가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하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 저는 이미 그 재판을 보고 재판부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심증 형성을 저는 상당히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고 싶다. 접견 신청, 뭐 면담 신청했는데 이게 또 거절됐다 그래요. 최근에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강한 목소리도 냈고요. 또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결정이 수원구치소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법무부와 검찰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자, 소영주 부대변인. 지금 면회 거절에 대해서 민주당 강한 또 반박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화영 정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가 막 혼재돼 있어요. 이 상황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그 전화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도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장소 변경 이 접견 신청을 한 거는 법무부와 이제 지금 구치소에서 거절한 거는 이게 팩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 이랬잖아요. 왜 민주당 의원들이 때려지어서 찾아오냐고.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검찰의 압박 가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심정이 보여서 그런 정황이 보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행위라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유상범 의원하고 얘기했던 거 아수라 얘기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쌍방울의 수사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가해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런 정황이 당연히 검찰 내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정황들이 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진술을 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한 걸 진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편지, 예. 그다음에 그 부인께서 탄원서를 얘기를 해서 당에 제출하면서 이거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당 차원에서는 이거는 쌍방울 수사를 통해서 야당 대표를 엮으려는 정치 의도가 있다. 확인해야죠. 누구한테 확인해야 됩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확인해야죠. 그런 당연한 행위를 가지고 무슨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표적 수사를 본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 최인현 변호사. 민주당이 자기 부담 파는 겁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법행정의 수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은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 지난번에 지금 그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어떤 그 탄원서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 180회, 그리고 가족 등 지인 접견 50회,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접견 7회, 합쳐봤더니만 237회입니다. 예. 지난 10달이라고 하면은 300일이거든요. 예, 예. 300일에 토요일, 일요일 접견 안 됩니다. 공휴일 빼면은 거의 매일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서 가족 접견. 예, 그 예. 상황 속에서 뭐를 그 회유를 하고 뭐를 부당하게 하죠? 만약 회유하고 부당한 어떤 대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변호인과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숫자로 쉽게 반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이화영 전 지사 관련된 어떤 재판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오더니 그다음에 부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 뭔가 좀 복잡하게 정해져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전개가 빠르면서도 다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키워드가 단순하네요. 목소리 커졌다. 그러니까 고성, 설전 이런 게 좀 상상이 되네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국토위입니다. 국토위에서 모습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등장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동안 장관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사과해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의혹이 계속 커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이게 무슨 도돌이표 질문인가요? 지금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저 장면은 오늘 오전 일찍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약간 결이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 이거 제가 심상정 의원님께 드릴게요. 아니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하고 장관님께서 현안 질의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실무적인 거를 일일이 어떻게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겠습니까? 장관이 지금 큰 소리 할 때입니까? 자료 조사도 뭐 차별해요? 큰 당 작은 당? 그저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당장 주세요. 하는 말씀 한마디 하신다. 예, 빠진 부분들에서 죄송합니다. 심 의원님, 그런 차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푸십시오. 사과하세요. 사과했습니다. 예,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과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앞에서는 왜 사과를 합니까라고 다른 분부터 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달라진 분위기였죠. 자료 제출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원희룡 장관 그리고 국토부의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한 건데 처음에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야당 선동이다 그러면 전면 백좌 선언을 했죠. 발칵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입장이 나왔는데 야당에서 사과하면 재추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냈죠. 그리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가 이 백좌 선언, 장관이 한 백좌 선언이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원희룡 장관은 이 충격요법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관계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다. 요건 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멈추면 오늘이라도 추진하겠다. 다시 한번 좀 밝혔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조금씩 보이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요즘 원희룡 장관, 아까 화면으로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렸거든요. 자, 원희룡 장관 인물 차원에서 평가하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나라당 시절부터 소위 비주류로 있다가 사무처장 한번 하고 국토부 장관 되시면서 이제는 조금 큰 인물, 뭐 대선 후보는 됐습니다만은 당에서 스스로 보수 정당 내부에서 수용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타 강사, 뭐 대장동부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과욕이 부른 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과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제게 제가 넘어간 꼴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타 강사가 지난 대선 때 효과가 있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원희룡 장관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늘도 제가 아까 실제로 생중계로 현안 질의하는 걸 봤는데 예타가 본인 스스로도 아무로도 결정된 것도 아니래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안 한다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요.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양평 군소가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뭐 과장이 국장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수순으로 갈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뭐 스스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에게 자기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계기는 됐을지언정 전체 국민들과 본인의 정치적 자기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앞으로 좋게는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원희룡 장관 인물 차원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강하게 굉장히 강한 강성 모습이었죠. 강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좀 각인을 시켰죠. 과거 원희룡 장관은 사실 좀 늘 비주류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그 태도를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아마 가장 강성 입장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으로서 강성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럼 의도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뭐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각인을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비교적 이번 사태는 상당히 잘 해결을 했고 또 저런 모습이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이 해결이 잘 돼야죠. 저는 지금 그 문제가 된 쪽은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녀보는 곳이고 그곳의 교통량의 문제도 제가 많이 겪는 것인데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정리하고 다시 추진하도록 그 해결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이 말씀하는 게 방향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일단 원희룡 장관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경 또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평가는 달라졌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뭐 각자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한 번의 장관. 앞서서 잠깐 영상에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도 뭐 대단한 설전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희은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고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말고 앞으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 거잖아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 납득하셔야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위원이 훈계를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데요. 서영주 부대변인. 사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아닙니까? 물론 정권은 달랐지만 만나면 늘 팽팽한데 오늘은 유독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혹시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은 이 한동훈 장관만 보면 약간 화가 나는 뭐 이런 건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화가 나는 건 아니죠. 물어봤죠. 지금 현재 큰일이잖아요. 헌정사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재판부에서 아주 혼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뭐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결정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그런 답변이 그래야 나오죠. 되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보통 깐죽거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본인보다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전임 선배고 했을 때는 이거는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자리가 상임위 자리가 개인 박범계 장관의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질타하고 훈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국무위원으로서 한마디도 안 주고 반말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본인 스스로가요. 본인을 깎아먹는 거예요. 저는 저 부분들은 일부 한 20-30% 보수층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짤이 돌걸요. 시원하다. 한동훈 장관 스타다. 결국에는 또 정치를 준비하느라고 마무리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사실은 앞서서 원희룡 장관, 이번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복귀했어요. 실세 장관 3인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장관들 야당과 더 충돌하고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국정 2년 차에서 뭔가를 성과를 내야 내년에 있는 어떤 총선에서의 어떤 그 표로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강성으로 가고 무조건 또 약하게 간다라는 거 있을 수 없이 강약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있었던 그 박범계 장관과의 어떤 설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박범계 장관이 이런 질문은 법원 행정처에 해야지 왜 갑자기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묻죠? 양형에 대해서 왜 지금 대법원에 묻질 않고 법무부 장관한테 묻죠? 결국 그것 또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는 그 질문이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실형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거 봐라.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을요. 제 기억에도 여러 번 달았어요. 이 전현직 장관들 충돌하고 하는 거.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언제까지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오늘도 나와 있는데 불복인데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럼요. 우선 지난 5월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교수직과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그 직위 해제라는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는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저 모습은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파면 처분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불복하겠다는 입장.
냈는데 그리고 그게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제요 본인이 왜 그랬는지 설명한 게 공개가 됐는데 이겁니다. 파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교수직이나 월급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뭐랄까요 이 파면 직전 그 상태에서는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교수직 미련 버린 지 오래다.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일단 이런 입장 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소송 파면의 부당함. 그러니까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 뜻대로 어떤 파면이 부당함이 뭐 확정이 된다면 사표를 다시 내겠다. 그러니까 파면은 내가 못 받아들인다. 그걸 내가 뒤집고 내 스스로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시절 즈음이거든요. 당시에도 본인의 어떤 교수직과 관련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파면이 아닌 사표를 내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명예회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명예회복?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예의 크기라는 건 서로 뭐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 본인이 짊어진 어떤 사회적인 지탄, 뭐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담, 이것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내 명예를 지키고 싶다라는 욕구에 대해서 누가 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면이 됐다는 건 본인이 오롯이 서울대 교수로서 헌법학자로서 해왔던 그런 자리들이 파면으로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것보다 어떤 소송을 통해서 그걸 되찾고 나서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직접 그 명예를 되찾고 명예회복 뒤에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떠나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도 아마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럴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그럼 지금 서울대에서는 파면 처분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아까 행정소송 얘기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파면 처분 전에는 직위 해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은 직위 해제 상태가 다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직위 해제 상태는 사실 급여가 지급된다 안 된다 이런 차이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여전히 교수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기 그럼 때문에 이른바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파면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파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불복을 다투겠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나중에 이제 직위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사표를 낸다는데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파면되면은 퇴직금은 2분의 1로 깎이는 것이죠. 절반이 날아갑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직위가 회복되면은 그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파면이 아니고 회복돼 가지고 어떤 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퇴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퇴직금 같은 것들은 받지 않는다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교직이 있으니까 퇴직연금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퇴직금이기도 하고 교원연금이기도 한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본인으로서는 좀 부당하다. 어떻게 보면 따님을 위해서 가지고 지금 본인이 뭐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교수직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사실은 과거에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지 신청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알려지면서 교수직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뭔가 강한 애착 또는 집착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임용된 것이 아니고 과거 울산대 교수로 다른 대학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치고 장관이 되었는데 그 장관이 되고 나서
교수직을 사퇴했어요. 아. 의원까지 하면서 의원으로 장관을 그만두고 돌아가면서 저 논란이 조금 야기되니까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기간이 길고 그러니 의원직을 교수직을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의원으로 뭐 출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제 교수직을 좀 많이 집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지금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이제 지난 2월달에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불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참 승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서 2심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그리고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나는 교수직에 복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연금 제도라든가 또는 향후의 명예회복 조치, 봐라 내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전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해서 뭐 불복한 것이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그분의 이 반응에 비춰본다면 뭐 지극히 일관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면 최근 들어서는요, 딸인 조민 씨 얘기가 꼭 같이 곁들여서 나오거든요. 뭐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지난 12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늦게 알려졌는데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주소 처분이 내린 지 석 달 만에 의사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어떤 소송 다 취하겠다는 입장, 아마 이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조민 씨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한 어떤 활동이 활발하다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건 뭘까요? 지난 20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뭐 본인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고 뭐 공부하는 걸 뭐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 슈퍼챗이라고 돈을 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한 2시간 동안 모였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김영주 전 의원님,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글쎄, 저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그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부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스타디 위드 미래하고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한 30분 앉아있다.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번 2시간 동안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오히려 저거 자체가 물론 불행한 그 결과로 인한 어떤 그 대안들인데. 약간 그 보시는 분들이 뭘까요? 이게 동정 지지 롤러코스터처럼 저렇게 보니까 소위 뭐 퀀텀 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변화들이 예시되고 있다고. 소영주 부대변인. 저는 그러니까 이 조국, 조민 이 두 분을 얘기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야박해요. 야박하다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 사회와 정부가. 아니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보수 쪽에선 조민, 조국 두 분은 항소도 하면 안 되고 무죄 주장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할 때마다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조용히 거네요. 살아라. 왜 자꾸 나대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조민도 두 사람이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최인조 변호사 한 20초 남았거든요. 다투세요. 아마 그런 검찰이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반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하게 반성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